네, 짧게는 오는 4월 양대 지방선거, 그리고 좀 더 길게는 내년 3월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경제 이슈들이 정치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신축령 들어서자마자 이익 공유제와 그리고 자영업자 손실 보전과 관련해서 과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여부를 두고선 부채 화폐화 논쟁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자세한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어제 이 시간에도 올해 첫 연준 회의를 앞두고 미국 증시 혼조세를 보이는 걸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일제히 막판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그 국채 금리가 다시 올라가지고 네. 지금의 월가에서 가장 우려했던 또 페드 회의 결과가 내일 나오기 때문에 이 대목이 그 증시에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쪽으로 미쳤다 이렇게 됐습니다. 역시 이것을 버틸 수 있는 요인은 정책적으로는 아마 경기 부양책이 좀 빨리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공화당의 반란으로 인해서 이 경기 부양책의 지연 가능성, 어제 국내 증시에 이 대목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 어제 아시아 증시를 많이 떨어뜨렸던 요인 중이죠. 네. 워낙 그 기대가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리스크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 미국 증시의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내일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이렇게 발표되는 페드의 첫 연준 회의 결과에서 이러한 정책적인 리스크를 좀 해소시킬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시장에서는 그렇게 기대가 높지는 않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정책적인 과도기 리스크를 그래도 미국의 4분기의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 버팀목 역할을 하는 이런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이 오히려 정책적인 요인을 버티고 있다 하는 이 측면이 트럼프의 증시 때와 바이든 증시 때의 다른 점이다. 요즘 바이든 대통령 관련해서 사실은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트럼프만큼 많이 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 부서의 전문성을 믿는다, 시장을 믿는다 하는 그런 것이 지금 바이든 정부 출범 위에 나타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닝 서프라이즈인데요. 이 어닝 서프라이즈는 잘 아시겠죠? 근데 한 가지 증시를 왜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된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지 못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2분기, 3분기의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그 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폭이 컸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렸던 요인이고요. 이번에는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치가 좋게 나오긴 하지만 2분기, 3분기에 비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 폭이 상당히 좀 적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기대 수준을 낮추면서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불구하고 주가를 그렇게 크게 끌어올리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언제 끝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네. 지금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폭과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폭 이렇게 보면은 사실 점점점 줄어오는 상태에서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발생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끌어오지 못하는 배경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올해 1분기가 어닝 서프라이즈도 종료되지 않겠느냐. 대체로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치가 그대로 나오는. 그럼 뭐냐면 코로나에 의해서 붕괴됐던 이런 여러 가지 붕괴됐던 문제가 정상화된다는 얘기거든요.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상치와 실적치가 비슷하다. 그러면 어닝 서프라이즈 주가가 올라갔던 코로나의 증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주가의 상승은 이렇게 둔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죠. 그동안 그런 측면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역시 스타벅스도 예상치를 산행하는 어닝 서프라이즈지만 과거 2분기,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폭보다는 상당히 적다 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미국 시장 정리를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스타벅스 실적 모두 매출과 그리고 EPS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점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4월 양대 광역도시 단체장 보궐선거가 다가오면서 주요 경제 이슈들이 정치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설명 들어볼게요. 네, 뭐든지 정치 쟁점화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대주장도 차익 문제, 네. 그다음에 공매도 재개 문제 이런 문제 관해서 정부 정치 쟁점화되는 것 같고요. 아마 지난주부터는 여당의 이렇게 의원,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낙연 이런 분들이 이제 이익공유제
그다음에 자영업자 그 소상공인 손실 보전 이런 얘기가 되면서 이게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이 뭐 시청자 여러분도 지금 워낙 언론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그 대외적으로 보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그 국회의원다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 너무 이 선거를 좀 너무 의식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보면은 우리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은 정치 시즌으로 돌아왔다 하는 이런 측에서 사실상 보는 시각을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당사자들은 한번 이 문제를 좀 곰곰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네 자리들을 위해서, 당신네 자리를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되면 해외 시각에서는 상당 부분 어제 외국인들이 한 2조 가깝게 파는 것도 그런 측면도 상당히 이렇게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좀 더 관계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 경제를 생각하고 후손 세대를 생각해서 본인 자신의 이익과 자리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좀 신중히 가져갈 것을 권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비상국면 아니겠습니까? 국민들한테는 5인 이상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본인들은 이렇게 정치 쟁점화되면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뭘까? 국민 보건적인 측면에서 4인을 기준으로 해서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는 저렇게 이렇게 떠들면 국민들이 열심히 지켜나가는 방역 수칙도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용당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심리가 났을 수밖에 없다 하는 측면에서 먼저 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정치 시즌으로 한국이 보는 데 있어서는 큰 선거들이 있죠. 4월 3일 날 양대 지방 광역단체제 선거가 있죠. 네. 모양새는 상당히 이렇게 전직이 되겠죠. 전직하는 사람이 굉장히 불미스러운 이것도 해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장이 그것도 이렇게 굉장히 저도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런 쪽의 요인으로 해서 일제히 쫓겨나가는 문제 이런 문제도 해외에서도 굉장히 한국의 정치 선거 정치 문제에서 후진국이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 한번 치르려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국가 재산이 그만큼 국민의 재산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는데요. 전직 이렇게 광역단체장이 이상한 불미스러운 행위로 인해서 해외 시각도 안 좋아지고 국민들도 지금 어려운 판국에 지금 뭐 이익공유제 이런 거 무슨입니까? 전직 이렇게 국민의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하면 이렇게 국고가 손실이 적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많은 분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당사자들은. 그다음에 내년에 3월 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문제를 놓고 주요 경제 이슈들이 정경이 불된다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4년 전에 햇수로 4년 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정경이 분리돼야 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경제 이슈들이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만큼 정책을 이렇게 내놓을 때 이렇게 이익 공개제든 손실 보전 문제든 얼만큼 이렇게 성숙해서 생각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정책적으로 파리스 컨플릭트 문제가 해외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뭐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생각해서 동학개미 표를 의식해서 공매도 금지를 이렇게 추가 연장 기간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도 이익공유제라든가 그다음에 소상공인 보도법 같은 경우는 자 공매도 추가 연장 금지 추가 연장은 증시에는 플러스 되겠죠. 그러나 이익공유제라든가 그다음에 소상공인 이렇게 지원제 하면 사실은 뭐냐 주가에는 우리 증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국회의원분들이 이런 문제를 할 때 한 정책 목표를 생각해서 실제로 뭐냐 동학개미표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이렇게 어느 정도 목표에 부합되도록 정책이 나와야 그것이 정책 조화 문제거든요. 이게 폴리스 믹스라든가 이런 쪽에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당신네들 같은 여당 사이에 야당 사이에 하더라도 당장 눈에 펜다 보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보면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실제로 저게 선거 표심에 도움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정책적 컨플릭트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의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 자 그러면 직접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익공유제 그다음에 손실보전 문제 지금처럼 K자형 구조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공감합니다. 나름대로
근데 모두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니까 특정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특정에 손해를 미치면서 당신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소위 제로섬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우리가 이익 공유제라든가 손실 보전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어려운 K자 구조에서는 같이 이렇게 받쳐줘야죠. 그래서 이럴 때는 엠트로이카 체제, 정책 당국과 여기는 국회의원 포함, 기업과 그다음에 이렇게 국민들이 서로 협조 체제, 엠트로이카 체제를 해서 이것을 그 이익 공유제라든가 그다음에 손실 보전의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추진하면 박수. 근데 지금의 사실 그 일부 여당 의원이 그 주력하고 있는 이익 공유제라든가 손실 보전은 한쪽을 줄여, 한쪽을 손실시켜 들어가 그리고 법제화를 추진하면 안 된다랍니다. 법제화를 추진하면 좌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자, 한국은 시장 경제 원리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근데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번 데를 잡아 그리고 한쪽에 줘 그것도 법제화시킨다. 그러면 사실 그 시장 경제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쪽에 근본적 문제 훼손시키는 문제거든요. 이익 공유제라든가 이런 측면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사회적 연대 하에 지금처럼 같이 이렇게 자율적으로 추진하면 좋다 하는데요. 자기 자신의 표라든가 이익을 위해서 한쪽은 밀어, 그 다음에 한쪽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밀어, 이거 법제화를 추진한다. 강압적으로 추진한다면 민주주의라든가 시장경제라든가 이런 쪽에 근본을 해소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한국에 대한 해외 시각이 흐트러질 수 있다. 이 측면은 반대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원 발행 뭐가 있어? 이게 뜨거워요. 네. 지금 반드 마니티제이션 방식이라서 부채와 화폐 방식. 일부 여당 그 이렇게 국회의원이 이 문제를 좀 들고 나와서 아주 뜨거운 것 같아요. 언론보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그 시청자분이 왜 이 문제를 좀 논설위원님 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는 측면인데요. 이 부채 화폐 방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한국 것처럼 신흥국 국채는 대상이 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분의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개인적 차원인데 이게 뜨겁다 보니까 오늘 한번 이 문제를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작년 10월에 한국형 뉴딜 정책을 추진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이익 공유제와 자영업자 손실보전 재원 마련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쟁점이 아니겠습니까? 네. 부채 화폐화는 정상적 정책이 아닙니다. 그 여당 국회의원분들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 화폐화는 정상적 정책이 아닙니다. 부채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폐화를 한다. 이게 그래서 이 정책은 비전통적 정책이다. 비정상적 정책이다 하는 걸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전통적 비정상적 정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정책을 최후의 모든 방안이 다 없을 때 마지막으로 거론된 정책이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정책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부채 화폐의 역사는 사실 미국에서 보더라도 그렇게 많이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인가 기억되는데요. 그만큼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 문제를 거론됐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코로나 문제라든가 아니면 현 정부 입장에서도 그냥 그동안 여유가 있을 때 펑펑 쓰는 정도 있었죠. 그건 뭐 내 편이 아니라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 많이 쓰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상황에서는 지금 선거는 다가오지 코로나 문제 극복하지 돈은 없지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재원 방안에서 비전통적 비정상적 최후의 정책을 쓰는 부채 화폐 방안이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 이 부채 화폐 방안은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 적자 국채를 누가 인수하느냐 하는데요. 지금 적자 국채를 정부가 내는다 하더라도 지금 금리가 낮습니다. 채권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채권 가격이 더 높아야 적자 국채를 이렇게 인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옛날 것처럼 적자 국채를 통한채라든가 해서 금리가 높으냐? 금리도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인수하지 못한다. 그럼 누가 인수하게 되느냐? 발권력을 갖고 있는 한국에 인수해달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적자 국채 발행하면 시장에서 유통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해서 사실 이것을 재원을 마련한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도 라스트 리조트 기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도 국민의 스트레스가 일 땐 최종 대부자 역할 하는 것이 라스트 리조트. 거기에 전한다는 얘기, 거기에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정책은 쉽게 거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소한 용어들이 나온 만큼 경제 공부를 한번 해보고 갈게요. 올해 들어서 부쩍 많이 거론되고 있는 현대 화폐 이론, 그리고 방금 전에 언급을 해주신 부채 화폐화가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네, 부채 화폐 방안은 사실은 이 방안에서 재정 정책에서는 항상 최악의 상황일 때 얘기했던 사항이고 네. 최근에 보면 이 방안에 대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사실 지금의 그 바이든 정부에서는 누차 말씀드렸다는 지금의 바이든 정부 출범 이전에도 사실 민주당이 경기 부양책 규모가 컸지 않습니까? 여당인 거가 그때 당시에 여당이 주장하는 것보다도 더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오늘 이제 제닛 옐런이 금융위원회 만장일치로 결정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상원에서도 반대표가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큰 표로서 이제 재무장관에 공식 인준됐습니다. 경제 컨트롤 타고 있는 제닛 옐런이 빅 액트 전략, 액트 빅 내지는 빅 액트라 관계없습니다. 근데요, 요 문제를 우리 여당 국회의원 때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현대 화폐론자를 주장하는 시각과는 다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닛 옐런의 지금의 그 이렇게 빅 액트 전략은 평균 재정 준칙제입니다. 우리가 평균 물가지를 어제 설명했습니다는 평균 재정 준칙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기가 지금 아직 회복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 재정 건전성 생각해서 지금 쓰지 않는다. 그러면 미국 국민들 죽겠어요? 그러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재정 준칙을 초기 단계에는 준칙을 넘더라도 상이었겠죠? 넘더라도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가 더 늘어나더라도 사실상 경기 부양책을 빅 액트 큰 그림으로 그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안 갖겠다는 게 아니고 사실 이렇게 해서 경기가 회복되면 미국은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소득 수준의 누진적 구조, 커뮤니티브 텍스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경기 회복되면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는 줄어든다. 과거에 빌 클린턴 시절에도 그랬고 오바마 정부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갖겠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현대 화폐제로는 조금 다른 각도가 있습니다. 현대 화폐제는 대부분 다 모든 뭐에서 좌파 경제학자입니다. 좌파 경제학자인데 이 논리가 딱 그럽니다. 자, 차익금리가 성장률 대비해서 낮으면 부채를 더 써라. 예를 들어서 자, 지금의 과거 10년 전의 금리가 4%다. 지금 1% 떨어졌다. 그러면 금리가 이제 4분의 1로 축소했죠. 네. 그러면 이자가 동일하면 된다. 그러면 적자는 뭐냐? 4배로 써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상환은 언제 하느냐? 상환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파라든가 뭔가 이런 측면에선 어떤 그 대통령 후보가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가 정부 부분의 적자라는 것은 민간 부분의 흑자입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차별적인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차별스다 이런 닉네임도 거기 붙이고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위험하습니다. 정말로 좌파 성향에 띄고 있는 성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빚내서 더 쓰자 하는 이런 이렇게 풍토와 함께 지금은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 그렇고 이렇게 재원 마련 측면에서 지금 증세 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 경기 회복도 되지 않지 세원도 되지 있을 수 있는 건 다 했지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급진적인 그 해당되는 이익 공유제 내지는 국난 그 재원 네. 손실 보전금 이런 측면에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최악의 최후의 정책을 좀 이렇게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논란이 많이 불거지고 있는 부채 화폐화를 통해서 재정 지출을 늘릴 경우에는 어떤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든지 이제 정책이라는 것은 네. 사실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긍정적 측면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부정적 측면이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자, 부채 화폐를 추진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부채 화폐를 주장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치적 파퓰리스트다 이런 표현을 쓰겠죠. 정치꾼이다. 국민이 생각하느냐 부채를 늘려가지고 이렇게 손실 보전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파퓰리스트의 성격은 누가 하더라도 그 비난은 면치 못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 한국은행에 반대하느냐? 이게 적자 국채를 발행한 부분을 한국은행에 인정하면 한국은행은 국민경제 안정 라스트 리조트 기능을 하거든요. 자, 뭐겠습니까? 고용 창출을 하고 그다음에 경기 회복을 하고 금융 안정성을 키우고 이게 사실은 국민 보편적 자원에서 정책이지 않습니까? 근데 특정 정당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익 목적을 위해서 적자 국채 발행하는 것을 인수한다 이렇게 하면 국민이 희생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희생당하면 당연히 독립성 훼손 문제가 되고 정책 중립성 훼손 문제고 정책 신여다 이렇게 당사자 입장에서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 부양 이렇게 부양에선 효과가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은 사실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이미 이 얘기가 나오자 한국의 국고채 금리가 지금 1%대, 3년 만기 국채 1%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은행 대출 금리도 은행이 가만히 있습니까? 대출 금리는 본인 입장에서는 이익 금리이기 때문에 국고채 금리가 오니까 대출 금리 일제히 올리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금리가 낮기 때문에 조금만 서프라이, 조금만 적자 국채가 이렇게 발행하면 바로 뭐냐? 지금 금융사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유통 물량도 바로 나온다.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국회의원분들이 꼭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금리가 낮다는 건 채권 가격이 고평가되기 때문에 그래 부채 확대화돼 앞으로 적자 국채 물량 나와 그러다 보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퍼붓는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퍼붓다 보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서 우리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지금 1%대에 진입하면서 사실 각종 파장, 대출 금리가 뭔가 벌써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소상공인한테 예를 들어서 손실보정을 진다.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 입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쓸까? 그거는 이미 국난극복금 지원금을 줬었는데요. 작년에 줘라 했는데 미래가 더 불확실하다 보니까 우리 가계저축률이 더 올라갔거든요. 네.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미래가 더 불확실하니까 자 이걸 가지고 저축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비로 이어져야 되는 그렇죠입니다. 소비가 이제 경기 회복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도 마찬가지로 이런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된다. 근데 문제는 자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만들었던 재원이 사실 소비라든가 그것이 투자 형태로 총수요 사이드에서 어레이 디맨드 사이드에서 지출을 증대되지 않는다. 그러면 뭐냐? 금리 부장해서 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민간 쪽은 금리가 올라가다니 어떻습니까? 설비 투자 적게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가뜩이나 뭐냐? 국난 재정도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축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 어쨌거나 증시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 그 저축으로 증대된다. 이게 공공 사이드에서 재원이 증가해서 지출이 하더라도 민간 사이드에서는 사실 그 금리 상승에 따라서 이 투자라든가 이런 거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크라우딩 구축시킨다. 그러면 총 지출 사이드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재정적자 효과가 지금 저금리 구조가 금리가 저금리가 될 때는 미국 의회 예상각에 보면 사실은 그 경기 부양 효과가 굉장히 적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경제 효율이 굉장히 경제 주체들의 의율이 많이 떨어진 거죠. 왜냐?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증세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택이든 뭐든 증세있지 않습니까? 이미 사실 코로나 이전서부터도 현 정부의 증세 정책으로 인해서 아스 레퍼 커브의 레퍼에서 보면 증세가 되면 텍스 레이트가 떨어지는 이런 쪽에 비표준지대에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상태에서 사실 지금의 돈을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코로나 사태 왜 이익 균형입니까? 이때 사실 선제적으로 투자해서 기업의 설비 투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선제적 투자해서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뭔가에서 이윤을 발생시킨 거거든요. 정책 당국의 혜택에 의해서 이윤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 당국의 혜택에 대해서만 어려울 때는 이렇게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도와주겠습니다는 정책 당국에 관계없이 미래에 다가올 수 있는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돼서 자 작년에 한번 성장률 보겠습니다. 작년에 성장률이 마이너스 1%다. 근데 어제 나왔지 않습니까? 외환위기 위해 이렇게 가장 낮긴 하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서 선방한다. 이거 누가 공치사합니까? 여당 공치사하고 사실 정책당국가 공치사하는데요. 그 내역을 보면 기업의 설비 투자가 받쳐졌던 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데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이렇게 증세했던 것만과 기업들의 의욕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래도 생존 차원에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어렵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지원금을 이렇게 준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렇게 지출로 연결될 것보다는 저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와 함께 지금의 코로나라는 초불확실성 사회 노바디 노스라 하는 이러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하이 이렇게 uncertainty society 초불확실성 시대 very I can 그렇게 할 때는 지금 국난급급을 지금 피해 보상급이든 뭐든 되더라도 이게 지출되기보다는 저축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래서 경기 부양 효과가 적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정책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익 공유제와 그리고 손실 보전 문제 역시 긍정적인 효과가 적다면 부작용도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지원금은
그렇게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라든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하위계층 지금 이제 여당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양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근데 지금의 그 부채의 화폐 문제로 인해서 지금은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말로 밑에 사람들한테 지금의 여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선거에서처럼 이렇게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과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많은 나라입니다. 가계부채 많은 나라죠. 그래서 국제결제은행에서는 한국은 중국은 국가 채무가 전체적인 채무가 많지만 기업 채무가 많은 나라입니다. 선진국은 만드 채권의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정부 부채가 많은 나라입니다. 한국은 뭐냐? 가계부채가 많은 나라입니다. 가계부채가 돈 있는 사람이냐? 밑에 사람들이 가계부채가 많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뭐냐? 아시겠습니다. 가계부채의 건전성 평가에서 소위 크레딧 갭이라고 있습니다. 이 크레딧 갭으로 보면 한국은 경고와 위험 상태 임계점이 있습니다. 지금 경고 상태지만 경고와 위험 상태 임계점이 있습니다. 위험 상태에 도달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리금 상환 부담에서는 가계부채가 대부분 다 있는 사람보다 밑에 사람들이 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번에 영끌, 빚끌 이것 이전에 주택에서 보면 그러한 그 영끌 투자까지 이렇게 하는데 주로 젊은 사람들 중하위 계층 사람들이 이번에 막차를 타자 하는 각도에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이렇게 그 가계부채가 대부분 다 중하위 계층들 여당의 지지층이라고 생각하는 젊은 층과 밑에 사람들 있잖아요. 밑에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내에서부터까지 풀이 땡겨 70% 90%까지 땡겨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요. 그분들이 금리가 저금리인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딱 임계상으로 돌아가는 상태거든요. 근데 부채 화폐로 인해서 이미 벌써부터 대출금리를 오르고 있으면 대출금리가 조금만 오르면 코로나와 함께 밑에 계층들이 피해를 받고 그래서 이웃공유제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나오지만 금리가 올라가 그리고 뭐냐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돌아가는 패턴에서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세계 7대 취약국에 들어가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금리만 조금 올라가면 바로 뭐냐 저소득층이 이렇게 된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막판까지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부실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부실화되기 때문에 은행분의 대손 충당 더 쌓이죠. 대손 충당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문제 이런 문제 같은 2008년에 서프라임과 모기던가 다른 형태의 금융위기까지 이렇게 해외에서 이렇게 고려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이렇게 그 표심을 생각해서 이런 문제를 하는데 하더라도 사실 그 젊은층 이렇게 이런 상태들이든가 아니면 이런 이렇게 중하위 계층들이 이런 세계 표심을 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도움되느냐 하는 측면은 한번 곰곰이 따져볼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채 화폐화로 재원을 마련하게 된다면 가장 우려되는 게 국가 채무가 급증하는 여부일 텐데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국가 채무 문제는 워낙 논란이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는 자꾸 이제 국가 채무 대 GDP 대 국가 채무가 세계적인 그 건전성 기준이 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써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사실 2015년에 현 그 대통령께서 문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가 됐을 때는 또 그때와 지금과는 또 대통령이 됐을 또 다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은 너무 많은 정책 재택과 그런 상태에서 그런 것을 증세하고 이런 늘려가는 각도에서 우리 국가 채무 이렇게 건전성의 악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거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무디스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IMF라든가 국가 채무율이 GDP 대비해서 이렇게 70% 미친 50%다 더 써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닙니다. 너무 빨리 악화된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3대 평가에 특히 무디스라든가 이런 3대 평가사들은 한국은 절대 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건전성 문제에서 너무 빨리 악화된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부채 화폐까지 되면 이 국가 채무의 악화 속도가 빠르고 그거는 시장에서 국민의 자산과 그 다음에 이 국가의 부채 간에 이런 상계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거 메커니즘이 깨지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 국가의 적자는 민간의 흑자입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서 하나의 거래되는 사람이 있으실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그런 상태에선 지금의 민간의 자산을 갖고 있다 해도 정부가 적자 국채 내면 민간이 사겠느냐? 안 사니까 부채 화폐가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금리가 낮게 채권이 지금 주식보다 더 고평가돼 있지 않습니까? 고평가되고 지금 정부가 부채 화폐 얘기하니까 바로 보유 물량 다 쏟아내가지고 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발성은 지극히 어려워요. 그러면 자, 정부의 적자가 민간의 흑자라 상계시킨다 하는 이런 구조로 가면 왜 부채 화폐 문제가 그것도 여당 국회의원이 주장하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됩니다. 그런 논리에서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채의 화폐화 문제를 되면 국가의 그 부채의 건전성 속도가 빠른다는 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이걸 누가 사주느냐 하는 것도 건전성 해외 시각인데요. 한국은행이 사주면 한국은행이 사주면 사실 우리에 대한 해외 시각은 아주 급속히 떨어진다. 그래서 부채 화폐 문제와 함께 외국인들이 사실 증시에서 이렇게 보면 자금이 이탈할 이런 분들 어제 1조 5천억 내다 파는 경우에서 그것이 단순히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언제는요. 한국 증시가 좋을 때는 미국 증시의 디카프링 얘기하다가 또 어제 것처럼 주가가 떨어지면 미국의 경기 부양책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좀 이렇게 원인을 짓다 하더라도 그 일관성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왜 이렇게 외국인들한테 어제 이렇게 판냐 하고 물어보면 자, 한국의 부채 화폐되면 시장 경제의 장점, 민주주의의 장점 이게 좀 이렇게 그래도 한국의 마지막 버팀목이는 기본적인 국가 체제의 기본적인 3대 체제에서 이게 뭐냐 결국 한계 상태에 돌아들지 않느냐. 무서운 게 뭐가 있느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면 외국 입장에서는 고객돈 가지고 한국에 투자하는데 무서운 게 없느냐 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되면 내가 여기서 투자하겠느냐. 중국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우리 증시가 미국과 함께 올라갈 때는 디카프링 얘기하다가 어제 것처럼 한국 증시가 떨어지면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 부양책 안 된 건 뭐 어제만 있었습니까? 그 이전부터 지적했던 사항이죠. 그런 것을 꼭 좀 증시에게 이렇게 그 원인을 짚어주는 사람들도 일관성을 갖고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 그만큼 한국의 투자 여건이 지금 상당히 심상치 않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가 채무가 40% 정도로 이제 마지노선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지금 IMF 기준으로 49.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절대적인 수치 기준으로 국가 채무 비중이 한국이 높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국가 채무는 그때 3대 기준을 얘기했습니다. 네. 국가 채무는 어느 기관이 속해 있느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일 때 협의의 개념. 그리고 채무도 현실적 채무, 우발적 채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제 협의의 개념으로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우리 정 앵커가 이렇게 짜여져 있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거 궁금하시기 때문에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7번을 빼고 8번을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 앵커가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청자를 궁금해요. 그거는 국제 기준으로 보면 네. 그 국가 채무는 협의의 개념, 광의의 개념, 채광의 개념. 법률을 공부하시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협의의 개념과 광의 채광의 개념 어떤 차이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소속 기관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협의의 개념은 중앙정부와 지방, 이거 국제 공통. 그다음에 광의의 개념 공격까지 포함. 그리고 채광의 개념은 준정부 기지만 우리나라에 보면 국민연금 뭐 해서 전부 여기 포함하는 개념. 여기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느 채무까지 속하느냐? 자, 협의의 개념과 강의 지금 발생한 채무만. 그리고 마지막에 채광 개념은 앞으로 발생할 채무만. 근데 한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금 발생할 채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GDP 대비해서 40%. 위안 기준에서 보면 70%니까 안전.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핑계를 대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공기업이 우리는 많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의 인사는 전부 뭐냐? 전부 정부에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기업의 자율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이 국가 채무율이 70% 갑니다. 위험성이 가죠. 여기에 뭐냐? 우리 준정부 기장도 전부 정부의 입김이 발행하지 않습니까? 인사 모의가 전부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리고 무발적 채무, 우발적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140%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느 기준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이 진짜 재정이 건전하냐 아니냐 이 평가를 잘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결론을 맺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익 공유제 그리고 손실 보전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그 부분까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부채 화폐화는 정상적인
정책이 아니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립니다. 네. 어떻게 부채인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걸 화폐해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 고위주책이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당 국회의원들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성장률은 좋다고 떠들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가 성장률은 다른 국가에 좋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가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왜 이거 가지고 들급니까? 왜입니까? 이건 좀 잘못되어 있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익공유제와 그다음에 손실보전금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하는데 지금 뭐냐? 이거를 자율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원리 이런 것의 기본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사회적 연대, 국민의 공유를 통해서 추진하면 오케이 박수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법제화를 통해서 시장의 자율적으로 안 되니까 법제화를 추진해? 이건 뭐냐?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기 자신의 정당과 자기 자신의 자리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는 거거든. 왜 국민을 희생합니까? 왜 민주주의를 희생합니까? 왜 시장경제 본질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 미국도 그렇습니다는 사실 트럼프가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상원에서 이렇게 탄핵 소추가 되면서 네. 왜 트럼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악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은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기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국민을 희생시켰기 때문에 떠나고 난 이후에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이익공유제라든가 이런 측면은 국민 일익이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정말로 국민을 위한 자 코로나에서 피해를 하는데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기의 정당과 이게 없이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하면 박수다는 이게 박수다는 얘기입니다. 해시가 흩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거를 꼭 좀 여당 국회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꼭 좀 생각하셔서 지금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들금 자체도 국력이 소비되는 겁니다. 지금 국력 소비가 해야 될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요. 그래서 이 자체도 논쟁이 되는 것도 국력 소비입니다. 그래서 어떠나 집권당 여당이면 국력을 좀 회복시켜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체도 좀 신중을 부채화폐는 쓰레기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정책인데요. 어떻게 그거 가지고 이렇게 여당 국회의원이 그걸 얘기합니까? 전제가 우선 부채라는 게 잘못된 거죠. 부채야 이 쓰레기덩이 가지고 이게 국가를 극복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가로를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재율 총재께서 왜 이걸 반대하느냐 하는 측면도 한번 곰곰이 따질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요 경제 이슈들이 정치 쟁점화되는 과정에서 최근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오늘은 부채 화폐화 논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